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밤, 계모는 슬퍼하기보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논밭 수백 마지기와 기와집 12채. 21살 아들에게 남겨진 건 여종 하나뿐이었습니다. 쫓겨나는 날 아침 사랑채 마루에 걸터앉아 웃으며 인사하는 아우. 잘 가십시오, 형님. 그렇게 선비는 여종과 빈손으로 대문을 나섰습니다. 도착한 곳은 집은 허름하니 문짝이 삐걱거렸고 마루 귀퉁이가 썩어 있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여종 하나만 상속받은 바보 도련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양에서 하룻길쯤 떨어진 작은 고을, 기와지붕 12채가 나란히 늘어선 최씨 가문이 대문 앞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조용했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마당 흙에 작은 구멍을 파며 사라졌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일어날 모든 일을 예고하듯 말이죠. 최 참판은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가을부터 시름시름 앓던 몸이 첫눈이 쌓이던 날 밤 끝내 눈을 감았고 그가 남긴 것은 기와집 12채, 논밭 수백 마지기, 계모와 그녀의 아들, 그리고 친아들 하나였습니다. 최 참판의 친아들 이름은 최윤서, 나이는 21살. 사람들은 그를 두고 바보 도련님이라 불렀습니다. 윤서는 어릴 때부터 말이 느렸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분명히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혀끝까지 닿는 사이 어딘가에서 자꾸 엉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조금 늦게 대답하고 늘 조금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색한 침묵을 멍청함으로 읽었고 그 침묵은 세월이 갈수록 두꺼워졌습니다. 계모의 이름은 황씨였습니다. 최 참판이 두 번째로 맞이한 부인으로 윤서보다 불과 10살 위였습니다. 황씨는 영리한 여인이었습니다. 영리하되 그 영리함을 오직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만 쓰는 사람이었지요. 황씨에게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은 기준이었습니다. 최 참판이 처음 몸져 누운 것은 그해 가을 중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누구나 한 번씩 앓는 그런 계절병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침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이 깊어질수록 심해졌고 열이 오르내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의원이 다녀갔고 약재가 들어오니 집안에 약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윤서는 아버지 방 안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날마다 앞에 앉았습니다. 계모 황씨가 방 안을 지키고 있었고 윤서가 문 앞에 서면 황씨의 몸종이 나와 비켜서라는 눈짓을 했습니다. 윤서는 그럴 때마다 말하려다 멈추고 멈추다 물러섰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입안에 뭉쳐 있었지만 그것이 풀려나오기 전에 몸이 먼저 물러섰습니다.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초겨울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황씨가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윤서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참판은 이불 속에 누워 있었는데 가을에 보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볼이 꺼지고 손등의 뼈가 도드라졌으며 눈이 쑥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윤서가 왔느냐? 예, 아버지. 참판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 해주지 못한 것들, 이미 늦어버린 것들이 말이죠. 그러나 기력이 없었던 참판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들었고 윤서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그것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최 참판은 그 밤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상은 사흘간 치러졌고 황씨는 상을 치르는 내내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문상객을 맞이하되 지나치게 슬퍼 보이지 않았지요. 오히려 집안을 총괄하며 어디에 음식을 차리고 어느 어른을 어느 자리에 앉히고 무엇을 언제 준비하는지를 척척 지시했습니다. 윤서는 그 옆에서 상주로 앉아 있었습니다.
문상객들이 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면 윤서는 고개를 숙이고 짧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말이 느린 사람에게 긴 위로의 자리는 고통이었습니다. 상대가 건네는 말에 적절히 대꾸해야 하는데 그 대꾸가 나올 즈음이면 상대는 이미 다른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른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이제 집안을 이끌어야지. 윤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황 씨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른께서 걱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잘 이끌어 가겠습니다. 어른은 황 씨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9제가 끝난 다음 날 황 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황 씨는 처음부터 욕심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황 씨는 집안의 곳간을 열었고 서고를 열었으며 찬판이 쓰던 사랑채까지 들어갔습니다. 윤서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황 씨는 집안 살림을 관리하는 마름을 따로 불렀습니다. 앞으로 모든 장부는 나한테 올려라. 마름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도련님께도. 도련님은 아직 어리시다. 내가 보살펴 드려야지. 마름은 황 씨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침 밥상에 윤서의 반찬수가 줄었습니다. 처음엔 2가지가 줄었고 다음 날은 3가지가 줄었지요. 어느 날 아침 윤서가 자신의 방에서 나오니 사랑채 마루에 기준의 짐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랑채가 기준에게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기준은 윤서를 보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형님, 어머니 말씀이 이 방이 더 넓으니 공부하기 좋다 하셔서요. 윤서는 그 말에 멈추어 섰습니다. 뭔가 말하려 했지만 기준은 이미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사랑채는 아버지의 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손님을 맞이하고 윤서와 함께 앉아 글을 보던 방이었습니다. 기준은 얼굴이 반반하고 말이 청산유수 같아서 처음 보는 사람은 누구나 호감을 가졌습니다. 윤서를 대놓고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너무 표가 났을 테니까요. 대신 윤서가 있는 자리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걱정하는 척하면서 은근히 낮춰 말했습니다. 저희 형님은 원래 좀 과묵하십니다. 워낙 생각이 깊으셔서요. 또 어떤 날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그거 아직 모르세요? 어머니한테 여쭤봐야겠네요. 윤서는 그럴 때마다 말없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황 씨는 따로따로 한 명씩 친족 어른들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걱정하는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윤서 도련님 일이 걱정이 돼서요. 어른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련님이 좀 어눌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려 해도 이 큰 집안 살림을 도련님이 맡으시기엔 황 씨의 말에 틀린 부분을 짚어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윤서가 말이 느리다는 것은 동네에서 다 아는 사실이었고 황 씨가 집안을 잘 돌본다는 것도 상을 치르며 모두가 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관리는 제가 맡아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어른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요.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면 다음 사람을 불렀습니다. 다음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면 그 다음 사람을 불렀습니다. 윤서는 그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재산 분배 논의는 봄이 오기 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황 씨는 친족 어른들과의 만남을 통해 미리 동의를 얻어두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저 결론만 발표했습니다. 논밭 수백 마지기는 기준의 이름으로 이전되었습니다. 기와집 12채 중 11채는 황 씨 명의로 넘어갔고 남은 한 채는 잠시 윤서의 몫처럼 이야기되었지만 결국 그것도 황 씨가 관리한다는 말이 붙었습니다. 윤서에게 재산으로 받은 것은 딱 하나, 여종 하나를 재산으로 받았습니다. 여종의 이름은 복례였습니다. 복례는 큰 키에 눈이 크고 항상 무언가를 관찰하는 듯한 표정을 가진 여종이었습니다. 재산 분배가 끝나던 날 황 씨는 복례를 따로 불렀습니다.
내가 운이 없어 바보 도련님 손에 넘어가게 됐다. 그 도련님 따라가 봤자 굶어 죽기 딱 알맞으니 내가 따로 좋은데 팔아줄 수도 있다. 어떻게 할 테냐? 복례는 잠시 황 씨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을 따르겠습니다. 황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멍청한 것. 복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복례가 아무 말 없이 윤서의 옆에 섰습니다. 한참 침묵이 지나고 윤서가 말했습니다. 다 빼앗겼어.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복례는 그 말에도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별을 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별이 저렇게 많습니다. 별이 많으면 내일도 뜰 겁니다. 해도 뜰 거고요. 가문에서 쫓겨나는 날 아침은 맑았습니다. 윤서는 옷 몇 벌을 보자기에 쌌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방에는 아버지가 남긴 서책들이 벽면에 가득했는데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방에서 나와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걷는데 기준이 사랑채 마루에 걸터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기준은 윤서를 보고 말했습니다. 잘 가십시오, 형님.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서는 멈추지 않았고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고 봄 햇살이 그들의 어깨 위로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졌습니다. 3시간쯤 걸어 들어간 곳에 오래된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인 없이 비어있는 집으로 오래전부터 복례가 눈여겨봐 두었습니다. 집은 허름하니 문짝이 삐걱거렸고 마루 귀퉁이가 썩어 있었으며 마당에는 자풀이 무릎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집 앞에서 한참 멈춰 서 있었습니다. 복례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윤서는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최 씨 가문에서 태어나 자랐고 어릴 때 우연히 서책을 펼쳤다가 글자의 아름다움에 빠져든 뒤로는 도련님 방에 들락거리며 몰래 글을 익혔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었고 그냥 보고 외우고 써보고 혼자서 글을 깨쳤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복례는 물건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장에 나가면 어느 비단이 좋은 것인지, 어느 그릇이 진품인지, 어느 약재가 싼 값에 나와 있는지를 귀신같이 알아챘습니다. 이 사실은 황 씨는 몰랐습니다. 복례는 다음 날부터 장에 나갔습니다. 집을 나오면서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고 윤서의 옷 중 가장 좋은 것 하나를 팔아 마련한 엽전 몇 푼이 전부였습니다. 장터를 구경하는 척하면서 물건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한 노인의 좌판에서 멈춰 섰습니다. 주인 노인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구석에 처박혀 있는 낡고 칙칙하게 보이는 자기 항아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례는 항아리를 손에 들어 바닥을 살폈고 주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항아리 얼마입니까? 다 헌 것이라 그냥 엽전 몇 입만 주시오. 복례는 항아리를 샀습니다. 그리고 한양 한복판 도자기 상인을 찾아갔습니다. 도자기 상인은 항아리를 보더니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어디서 났소? 장에서 샀습니다. 값은 제대로 쳐주십시오. 그 항아리 하나로 복례는 처음 산 값의 3배를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다시 장을 돌았습니다. 다음은 약재였습니다. 장터 한켠에 쭈그리고 앉은 상인이 내놓은 약재들이었는데 보기엔 그냥 묵은 풀뿌리 다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복례는 냄새를 맡고 색을 살피고 또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건조된 것이었습니다. 이거 다 얼마요? 상인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몇 입만 줘. 복례는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한양 안쪽 한약방을 찾아갔습니다. 약방 주인은 약재를 한 움큼 집어들더니 눈썹을 올렸습니다. 값은 복례가 낸 것의 5배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묵은 서책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배어 있어 아무도 손을 뻗지 않는 서책이었지요.
복례는 표지를 펼쳐보았고 이름 있는 문인의 친필이 여러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그 서책을 서화를 취급하는 상인에게 가져갔고 상인은 한참 들여다보다 조용히 값을 불렀습니다. 이번엔 6배를 받았습니다. 복례는 서두르지 않았고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며 잃지 않을 것만 골라서 움직였습니다. 한 번에 크게 벌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벌고 그 돈으로 다시 조금 더 벌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초가집 마루 아래 단지에 엽전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하나 늘었고 윤서의 낡은 옷이 새 것으로 바뀌었으며 찢어진 창호지가 새 종이로 발렸습니다. 조금씩 살림이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재기하려면 다른 것이 필요했습니다. 과거 급제. 과거에 급제하면 아무리 가문이 기울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윤서였습니다. 윤서는 어릴 때 서당에 다니긴 했지만 바보 도련님이라는 소리를 달고 살았으니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느리니 선생도 포기하고 책상 앞에 앉는 것 자체가 두려워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복례는 밥상을 물리고 나서 서책 한 권을 꺼내 놓았습니다. 윤서는 그것을 보더니 굳었습니다. 공부는 못해. 도련님. 복례는 도련님께 서책을 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복례가 책을 펼쳐서 소리내어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잠시 바라보다가 그 옆에 슬그머니 앉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복례는 채근하지 않았습니다. 틀렸다고 혼내지 않았고 모른다고 핀잔을 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읽었고 함께 외웠습니다. 윤서가 막히면 복례가 먼저 읽어주었고 복례가 모르는 부분은 둘이 같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처음에 윤서는 1시간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그러면 스스로 창피해서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복례는 붙잡지 않았고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내일 또 하면 됩니다. 도망쳐도 좋고 쉬어도 좋고 못해도 좋다 내일 다시 하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윤서에게는 힘이 되었고 용기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윤서는 3시간을 버텼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밤을 넘겼습니다. 6달이 지나자 복례가 말리지 않으면 새벽까지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2번째 겨울이었습니다. 복례가 몸살에 걸려 열이 오르고 기침이 나고 어지러운 날이 열흘 넘게 이어졌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복례가 누워있으니 초가집이 갑자기 크게 느껴졌습니다. 빈 공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윤서는 처음으로 밥을 지었습니다. 불을 피우는 것부터 서툴렀고 연기만 펑펑 나고 불이 제대로 안 붙어 한참을 쩔쩔맸습니다. 쌀을 씻다가 반 이상을 흘렸고 죽을 끓이려다 까맣게 태웠습니다. 2번째 시도에서야 겨우 먹을 수 있는 것이 나왔습니다. 복례는 그 죽을 받아들고 한 숟가락 떴습니다. 맛있습니다. 복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도련님이 자신보다 훨씬 오랫동안 외로웠던 것은 아닐까? 바보라는 말을 들으며 그 모든 말들을 가슴 안에 쌓으며 꺼내지도 못하고 털어내지도 못하고 힘들었을 거라는 걸 말입니다. 복례는 윤서에게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도련님 무섭지 않으십니까? 윤서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혹시 안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어 무섭습니다. 윤서가 천천히 말을 골랐습니다. 안 되면 다시 하면 되지 않나. 복례는 피식 웃었습니다. 자신이 윤서에게 했던 말이 돌아왔습니다. 겨울 동안 복례가 앓는 바람에 장에 나가지 못했고 물건 거래도 끊겼습니다. 단지 속 엽전이 바닥을 보였고 돈은 계속 나갔습니다. 몸이 완전히 낫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복례는 장에 다시 나갔습니다. 윤서가 말렸습니다. 몸이 아직 안 좋은 것 같은데. 복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장에 좋은 것이 나올 때 가야 합니다.
그때 마을에는 복례가 싼 값에 사서 비싸게 판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복례가 장터에 나타나자마자 대놓고 물건값을 애누리하지 않으려 하거나 수작을 걸어왔습니다. 아픈 몸이지만 그럴 때마다 말없이 자리를 떴고 다른 장터를 찾았습니다. 힘들게 단지가 다시 채워졌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책 앞에 앉으면 흔들리지 않았고 모르는 것이 나오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구절 앞에서는 밥을 먹다가도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졌습니다. 처음 글자를 따라 읽던 그 더듬거리는 목소리가 이제는 없었지요. 대신 낮고 안정적인 목소리로 글을 읽는 윤서가 거기 있었습니다. 과거 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한양으로 떠나는 날 아침 복례는 새벽부터 일어나 가장 좋은 쌀로 밥을 지었습니다. 윤서는 밥을 먹으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긴장한 것이 보이자 복례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아는 것만 쓰십시오. 모르는 것 억지로 쓰려다 아는 것 잃지 마시고 아는 것만 쓰시면 될 것입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복례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빨리 쓰시려 하지 마십시오. 느려도 됩니다. 느린 게 잘못이 아닙니다. 윤서는 그 말에 고개를 들어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과거 시험이 끝난 후 한양 성균관 앞에 방이 붙었습니다. 복례는 그 방 앞에 사람들 사이에 섞여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위에서부터 이름을 훑어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뛰었습니다. 최윤서 장원. 복례는 그 글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는데 눈물이 먼저 나왔지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자기 사람의 이름을 찾아 환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례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빈손으로 집을 나서던 그날부터 허름한 초가집을 고치던 날. 장에서 낡은 항아리를 들어올리던 그 순간 밥을 태우고 낙담하던 도련님 옆에서 내일 또 하면 된다고 말하던 그 밤까지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로를 마주 보았고 아무 말도 없었지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게 있었지요. 급제 후 며칠이 지나 윤서가 복례를 불렀습니다. 복례야. 예, 도련님. 윤서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 너에게 청할 것이 있어 불렀다. 말씀하십시오. 나와 함께 살아주겠느냐. 복례는 잠시 놀랐지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윤서의 얼굴이 귀밑까지 붉어졌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서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부인으로 맡겠다는 뜻이다. 복례는 긴 침묵 속에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소인은 천한 종의 몸이온데 어찌 감히 도련님의. 그 점은 내 이미 헤아린 바이니 염려치 마라. 내 뜻은 정하였다. 복례는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고 가느다란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 입술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예, 도련님. 혼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복례의 손을 잡고 맞절을 올리던 그 순간 세상의 눈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윤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윤서는 말없이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후 윤서는 벼슬길에 올랐고 복례는 이제 종이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 앉아 글을 읽고 장부를 정리하고 집안 살림을 꾸렸습니다. 물건을 보는 눈은 여전했고 그 눈으로 집안 살림이 탄탄하게 쌓였습니다. 이 일은 옆 마을까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소문이 계모 황씨 귀에도 들어갔지요. 바보 도련님이 장원급제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황씨는 믿지 않았습니다. 동명이인이겠지. 그러나 관직 이름 앞에 최윤서라는 세 글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황 씨는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윤서를 내쫓은 다음 기준은 황 씨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가문을 말아먹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술, 좋은 음식, 좋은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돈을 먹었습니다. 논밭이 팔리고 기와집이 팔리고 마지막에는 세간살이까지 팔렸습니다. 황 씨는 기준을 나무랐고 기준은 황 씨를 탓했으며 그렇게 둘이 서로를 나무라는 사이 가진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윤서를 찾아온 것은 초가을이었습니다. 황 씨는 예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고 기준은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둘은 윤서의 집 앞에 서서 초라하게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윤서가 직접 나왔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윤서였다면 그 침묵이 어색해서 먼저 입을 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황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처지가 어렵게 됐다는 말, 의지할 데가 없다는 둥, 당신 아버지가 생전에 이런저런 말을 했다는 말들을 말이죠. 윤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빈손으로 나갔습니다. 황 씨가 흠칫 놀랐습니다. 남의 것에 손대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황 씨가 다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는 내가 미안했네. 이렇게 연을 끊을 수야 있겠는가. 한 번만 도와주게나. 기준도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윤서가 막으며 이야기했지요. 저도 한때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집은 이제 제 집이 아닙니다. 두 분이 사셨던 집입니다. 그 집에서 일어난 일들은 두 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말투는 단호했고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황 씨와 기준은 그 닫힌 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 장면을 창문 너머로 보았습니다. 윤서가 방으로 들어오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를 내왔습니다. 윤서는 복례가 내온 차를 받아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내 잘한 것이겠지. 복례는 잠시 찻잔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윤서는 빙그레 웃으며 다시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복례도 더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 윤서와 복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지에 엽전이 쌓이듯 그들의 날들이 조용히 쌓였습니다. 봄이 오면 봄을 살았고 겨울이 오면 겨울을 살았습니다. 빠른 사람은 많은 것을 지나가고 느린 사람은 많은 것을 봅니다. 세상이 바보라고 부른 것이 사실은 아직 피지 않은 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재산은 바로 믿을 수 있는 사람,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